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92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전산회계 2급 하면서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요. 회계의 질적 특성입니다.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으로서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적합성,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비교 가능성, 네 번째, 이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을 골라라. 충분히 고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출제됩니다. 보기 4개 중에서 목적 적합성이 아닌 것은 세계적고 틀린 관계,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요. 보기 4개 중에서 신뢰성이 아닌 것은 해서 세계적고 한계가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추셔야 되는데요. 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적 적합성 3가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 있죠? 예수님의 피도 빨간색입니다. 적색입니다.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되면은 왜 10개 영화를 자주 재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도 피를 흘리시는데요. 자세히 봤더니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3가지. 이 3가지 이외는 신뢰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측 가치는 말 그대로 미래의 재무정보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피드백은 우리 많이 하죠. 당초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하게 되며, 그리고 적시성, 의사결정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인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적시성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이 마를 때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목이 안 마른데 물 가져다 줘봤자 소용이 없죠. 이렇게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적시성이 된다라는 거. 신뢰성, 자, 표현의 충실성이네요.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되어야 되겠죠. 검증 가능성, 누가 측정하더라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되어야 됩니다. 중립성, 누가 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로서 균형 있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을 높이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신뢰성을 높이게 되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자,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목적 적합성에는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1번 맞는 말이네요.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며 저는 이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수정하는 거. 특히 예측은 수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 수정할 수 있는 것은 피드백이라 그러죠. 피드백 가치에 대한 설명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며, 중립성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중립을 지켜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항상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실행시켜 두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거 기억이 안 날 때는 찾아보고 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유가증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식을 말하며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증권 투자자산입니다. 178번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말의 평가죠. 매도 가능증권은 장기죠. 주로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식으로서 여차하면 팔고 여차하면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공정가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첫 번째가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도 있어야 되고 나의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 만기 보유증권. 그리고 평가는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손익 계산서 즉 단기의 항목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요게 북한, 요것이 남한. 자,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 가능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매도 가능증권도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거? 남한 매도 가능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은 재분류가 서로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 아시면 유가증권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아신다 정도. 모든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대부분은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문제도 이 내용도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자,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채무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예, 1번 맞습니다.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매도 가능증권도 있지만 단기 매매증권도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매도 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자, 이 말이 미실현이란 말이 가지고 아직 팔지 않았단 말입니다. 보유,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매도 가능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해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으로 처리한다. 3번 맞는 말입니다. 즉 여기 매도 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이 말이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의미하게 되며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죠. 맞습니다. 4번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그러니까 미실현 팔지 않고 보유 가지고 있으면서 손익 이익을 본 거. 즉 이 말은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이란 말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말하게 되며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즉 손익 계산서 항목이란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 되네요.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2번. 앞부분은 쉽게 출발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충당부채. 충당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죠.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닌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입니다. 먼저
충당부채입니다.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 의무로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충당부채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해서 현재의 의무로서 자원 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 두 번째, 우발부채입니다. 우발부채. 과거의 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그러니까 사건은 과거에 발생했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사건의 결과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발자산입니다.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합니다. 이 내용 정도, 요거 우발부채는 예전에, 몇 회 전에 한번 나왔던 말 같고요. 우발자산은 안 나왔던 말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 앞부분은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발자산도 역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우발부채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으로 기재한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충당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이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충당부채는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며 우발자산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4번, 다음 중 자본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틀린 것과 가장 틀린 것은 의미가 다르죠. 틀린 것은 답이 2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틀린 것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틀린 게 2개라 하더라도 둘 중에 더 많이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 정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먼저 봐요. 자본 계정들입니다. 실무 문제 아래에 자본 계정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계정의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한 후 처리해야 됩니다. 아주 실수가 많은 부분이며 실무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론에 나왔네요. 자, 먼저 자본 잉여금 감자 줄까요? 고구마 줄까요?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자본 잉여금이고요. 자본 조정도 역시 반대입니다. 감자 주세요입니다.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됩니다. 물론 감자 차익이 자본 잉여금인지 감자 차손이 자본 조정인지 모르시면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 여기에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감자 차익만 해보겠습니다. 감자 차익 이렇게 해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감자 차익을 찾았고요. 자본 잉여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정 과목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으실 때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틀린 거네요. 1번, 자기 주식은 시도금가를 자기 주식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한다. 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컨트롤 F,
자기 주식이죠. 자기 주식. 자, 찾았네요. 물론 못 찾는 것도 있습니다. 아, 요거 아니네요. 그럼 다음 찾기. 자, 자기 주식 찾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주식 383번이고요. 자본 조정 맞죠? 잘 안 쓰시기는 계정 과목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1번 맞습니다.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 그러니까 장부가 100이라면 처분 금액은 150 더 많이 받았네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하여, 예, 맞습니다. 틀렸잖아요.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 잘 모르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무엇을 한다? 컨트롤 F.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찾아보시면, 자, 찾았습니다. 여기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으면 손해본 거네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겠네요. 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미계상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 조정의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이 됩니다. 자본 계정이 답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계정 금액을 조회한 후 상계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답은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예, 이 말입니다. 방금 3번과 4번은 같은 개념의 보기로서 둘 다 맞는 말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이론이 조금 쉽나요? 뒷부분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던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은 우리 회계에서는 한 달을 1개월을 30일로 봅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인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통화 대용증권, 요구불 예금, 요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예금, 이런 것들, 당좌예금, 보통예금, 주화, 지폐, 그리고 각종 수표, 우편한, 공사채,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틀린 것 찾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1년인 양도성 예금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1번 틀렸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봐요. 자, 내가 6개월 전에 양도성 예금 증서를 샀습니다. 자, 5개월이 지났어요. 다음 달이 만기입니다. 자, 이때 이 양도성 예금 증서는 현금성 자산이 맞을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내가 1월 달에 1월 1일 날 양도성 예금 증서 만기가 6개월입니다. 6월 30일 날 만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월 15일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이 양도성 예금 증서는 과연 현금성 자산이 맞을까요? 한 달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무엇을 놓쳤는가 하면 많은 학생들이 3개월만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입니다. 방금 이 경우는 취득 당시가 얼마입니까? 1월 1일입니다. 요때 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한 달 남았다고, 2달 남았다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동전, 지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맞죠? 우표와 수입인율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표는 뭘로 갈까요? 우표는 계정과목이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소모품비, 소모품비,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수입인지, 수입증지는 요거는 뭐로 하면 될까요? 왜 우리 운전면허 시험 치면은 이게 몇만 원짜리 수입증지 붙이잖아요. 또는 여권 같은 것을 만들 때 수입인지 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보면 될까요?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가 되는 겁니다.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는 거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 가불금은 단기 대여금으로서 맞습니다. 가불금 또는 주임종, 주주, 임원 그리고 종업원, 주임종 단기 대여금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현금성 자산은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원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가 회계인데요. 원가의 3요소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고요.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라고 합니다. 무엇을 생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원가로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입니다. 재료 없이 만들 수 없고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라고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동력과 기타 부대 비용인데요. 즉 가공이란 말 자체가 갈고 닦고 조이고 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말하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가공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 직접 노무비는 어디 기본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 원가에도 들어간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며, 직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 간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곤란한 원가로서 제조 간접비가 해당되고, 직접비는 앞에다 직접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변동비가 있네요. 변동비는 조업도 생산량, 많이 생산하면 조업도가 높아지게 되고 총원가입니다. 그래서 변동비는 아예 생산하지 않으면 안 들고 많이 생산하면 비례하게끔 많이 드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재료비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고정비,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아예 생산하지 않든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 고정비. 준고정비와 준변동비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는데 준고정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많은 겁니다. 계단 원가라고도 하죠. 계단처럼 생겼다고 계단 원가라고도 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는 똑같이 들다가 그 범위를 초과하면 더 들고 또 그 범위를 초과하면 또 더 많이 드는 원가가 준고정원가. 준변동비는 아예 생산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이 들며, 그리고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드는 거, 이것이 준변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비용과 매몰 원가가 있습니다. 기회비용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대안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하지 못한 것의 최대 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거, 요 예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떤 거냐면, 내가 A라는 일을 하면 10만원을 벌고, B라는 일을 하면 15만원을 벌고, C라는 일을 하면 20만원을 벌고, D라는 일을 하면 25만원을 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일은 약간씩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거 하겠어요? 비슷한 일이라면 저라면 D를 선택하겠어요. 25만원짜리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비슷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D를 선택하면 A와 B와 C를 선택하지 못했죠.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최대값인 C가 뭐가 된다? 기회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못한 것 중에서 최대 비용이
비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 말 정도. 즉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의 값인데 그 포기한 것들의 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입니다. 매몰 원가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 현재 또는 미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로 의사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게차 자격증을 따려고 교재 2만원을 구입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전산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재 3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이때 매몰원가는 과거에 지불한 이 2만원이 매몰 원가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매몰원가는 실제 지불한 것의 값인데요. 과거에 발생된 원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가장 틀린 거네요.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번 맞는 말이잖아요. 직접 우리 기초원가는 어떤 겁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입니다. 하지만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이기 때문에 1번 맞는 말입니다.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모두에 해당된다.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기회비용 또는 기회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한 대안들 중 틀렸네요. 최소 금액 또는 최소 이익이 아니라 최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중에 내가 25만원을 선택하면 이 세 개를 선택하지 않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20만원이 뭐가 된다? 기회비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를 비제조원가라 한다. 그렇죠.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제조원가, 직접 관련이 없으면 비제조원가라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제공품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원가 회계와 관련된 중요한 공식이 있죠. 이 공식들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원가의 흐름이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투입되어서 제공품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제공품이 투입되어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품이 판매되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됩니다. 자, 여기서 대변에 기입한다, 차변에 기입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제공품을 T자 계정으로 그리게 되면,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차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공품이 나가죠. 어디에? 제품이 됩니다. 제품의 차변에 들어오는 것은 제공품이 되겠죠.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 차변에 있는 것은 제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자, 지금 단기 제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에는 제공품 계정에 어디에 대변에 있는 것이 이렇게 투입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 매출원가는, 자, 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매출원가는 차변은 제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제품에서 나온 것이 제품, 요렇게 되겠죠.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하죠.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기말 제공품은 손익 계산서에 반영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있다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계는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단기 총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예, 맞는 말이 되며, 자, 기말 제공품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무 화면이죠. 실무 화면의 전기본 손익계산서와 원가 명세서를 보면 됩니다. 먼저 원가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원재료비, 부재료비, 노무비, 경비 나와 있고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방금 우리가 어디에 눌렸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전기본 원가 명세서입니다. 따라서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 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말 손익계산서에는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본 손익계산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매출원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품 매출원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돈을 찍어주시면 나타납니다. 자, 제품 매출원가 찍어보시면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품 매출 원가가 되죠. 이렇게 공식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식들을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전기본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나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험장이라는 것이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기 화면의 손익계산서와 전기본 원가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당기순이익과는 공식이 기억이 안 나더라. 그러면 전기본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나와 있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공식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원가의 흐름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면 충분히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주 3개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하여, 자, 보조 부분이 있고 제조 부분이 있는데요. 보조 부분에 있는 돈을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데, 자, 용역 간의 관계 이런 거는 무시하고 이것들로만 배부하는 것이 직접 배부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금방 구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그러니까 이 돈 2개를 어디에 제조 부분에 배부를 하겠단 말입니다. 됐고, 다음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 후 절단 부분의 총원가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네요. 이 돈들을 여기에도 배분하고 여기에도 배분하고 해가지고 이 총 절단 부분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자, 문제 자체가 이해되십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직접 배부법이 무엇인데, 용역 간의 수선 부분과 전력 부분에 이렇게 사용된 거, 이거는 무시하고 이거로만 구하는 것이 직접 배부법입니다. 됐고, 두 번째,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이 돈 보조 부분 아닙니까? 이 돈 2개를 어떻게 여기에도 배분하고 여기에도 배분하고 이런 말입니다. 배분하고 나서 우리 결과값은 절단 부분의 총 돈이 얼마인가,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 2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보조 부분의 수선 부분입니다. 수선 부분 40만원이네요. 이거를 배분할 텐데 어떤 거에, 여기 보시면 수선 부분으로 나왔죠. 여기에 배분이 됩니다. 이 40만원이 비율대로 여기에 배분되고
여기에 배분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자, 전력 부분에 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배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력 부분 공급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고 얘는 필요 없고 어디에? 여기에 배분되고 여기에 배분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배분되는 거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X값과 Y값입니다. 요 돈을 합계를 구하라 그러니까 자, 요 돈들만 알아내면 되네요. 자, 먼저 이 부분을 X 절단 부분에 전력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력 부분 이 20만 원이죠. 이게 배분이 될 겁니다. 어떻게? 자, 첫 번째 40만 원인가요? 수선 부분. 자, 40만 원이네요. 이 40만 원이 어디에? 여기죠. 여기에 배분되네요. 수선 부분이니까. 자, X부터 먼저 봐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자, 절단 부분. 자, 절단 부분, 전력 부분입니다. 전력 부분. XY를 제가 잘못했네요. 이것들, 요게 Y이고, 요거를 X로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꾸로 적어놨네요. 자, 다음 출발합니다. 이 20만 원이 배부될 텐데, 자, 요거 XY를 바꿔주세요. 오탑니다. 이것들 요것들 Y. 그리고 요것이 X. 이렇게 하겠어요. 자, 먼저 이 20만 원부터 배부하겠습니다. 전력 부분이죠. 전력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 자, 여기는 500이었잖아요. 500이었습니다. 전체 500 더하면 1000이 됩니다. 1000 중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다? 500. 그래서 1000 나누기 500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10만 원입니다. 여기도 10만 원. 여기도 10만 원. 왜? 반반씩 사용됐으니까 X 부분은 얼마가 될까요? 10만 원이 되겠네요. 다음 Y 부분입니다. 이게 Y죠. Y 부분은 수선 부분입니다. 40만 원이 배분될 겁니다. 자, 수선 부분 이 부분이 되는데요. 요거 Y입니다. 자, 이거는 전체가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 800입니다. 800분의 다음 두 번째. 자, 이것이 차지하는 것은 얼마를 차지합니까? 200. 그래서 40만 원 곱하기 200 나누기 800이 되면은 4분의 1이죠. 그래서 4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자, 이게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수선 부분의 40만 원이 배부될 겁니다. 수선 부분에 40만 원이 배부되는데 직접 배부 부분, 용역,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관계는 무시합니다. 필요 없다 치고 순수하게 이것까지만 구하는데요. 40만 원이 배부되는데 이게는 얼마가 배부되는가 하면은 이거 두 개 더하면 800입니다. 800에서 600입니다. 그러니까 40만 원 곱하기 800분의 6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3이 되죠. 4분의 3이면 30만 원이 배부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0만 원, 여기에도 10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되니까 총 절단 부분의 원가는 얼마다? 50만 원에다가 20만 원을 더하니까 7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Y고요. 이게 X입니다. 제가 오탑니다 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이게 체크를 다 못했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 먼저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이것들 두 개 간의 관계는 무시한다. 이건 없다. 두 번째입니다. 이 돈들이 각각 여기에 배부되고 여기에 배부될 텐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40만 원이 수선 부분입니다. 수선 부분이 40만 원이 배부되는데요. 수선 부분은 이 줄입니다. 교차되는 부분. 이 줄이니까 이거는 필요 없다 그랬죠. 여기에 각각 배부가 되는데, 자, 이것이 차지하는 것은 전체 800분의 600이니까 4분의 3. 이거는 800분의 200이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30만원, 여기는 30만원, 여기는 10만원. 이렇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보조 부분의 전력 부분은 20만원입니다. 이게 배부가 될 거예요. 어디에? 전력 공급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배부될 텐데 이거는 무시해란 말입니다. 무시해버리고 배부됩니다. 자, 이 20만원이 배부되는데 어떻게?
전체가 1000이잖아요. 1000 중에 500이니까 2분의 1, 1000 중에 500이니까 2분의 1, 10만원씩 각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50만원과 그리고 보조 부분에서 각각 10만원씩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우리 세무시험을 치시면서 9번 같은 문제를 원가 중에서도 간단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놓치시면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맞추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개별 원가, 종합 원가, 표준 원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원가입니다. 다품종, 소량, 주분 생산을 하는 업종에서 채택합니다. 그리고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표입니다. 그리고 종합 원가는 공정별이죠. 제조 공정별입니다. 원가를 집계한다는 것. 그리고 장점, 원가가 정확합니다. 단점, 정확한 대신에 원가 계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업, 기계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 등에 적용하고, 대부분 단가가 단위당 가격이 고가인 제품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종합원가입니다. 종합원가는 원가 계산이 간단합니다. 원가 계산에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 경제적입니다. 단점으로는 원가가 상대적으로 개별 원가에 비해서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업종은 정유업, 제당업, 제분업, 제조업, 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축구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볼펜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공책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업종들 적용됩니다.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표준 원가 계산은 원가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전에 실시되는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우리 개별 원가나 종합 원가 같은 경우는 제조 간접비를 다 만들고 나서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준 원가는 제조 간접비를 사전에 배분을 미리 해버립니다. 과거의 경험치에 의해서 배분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각 원가 요소별로 미리 표준적인 소비액을 설정하여 이를 기초로 해서 산정된 표준 원가를 실제의 제조 활동에 소요된 실제 원가와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는 방법이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거. 잘은 출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별이 3개잖아요. 그리고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계산의 경우 제품이 몽땅 완성되어야 정확한 원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품을 이래 쭉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제조 간접비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를 제조 중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중간에 완료된 원가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었는데요. 제품이 100개 만드는데 7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100개 만들어요. 30개를 덜 만들었습니다. 이 70개를 원가를 모르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만들었는데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를 알아야지. 거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도 더하고 운영 경비도 더하고 판매 이익도 더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나는데 원가를 모르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준 원가를 선택하게 되면 미리 표준적인 소비액을 설정을 해둬서 배분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완성된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70개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원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준 원가가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 배부한 것이 정확할 수는 없죠. 나중에
예정 배부율, 실제 배부율 이런 것으로 조정도 하는 작업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개별원가. 지금은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네요. 틀린 거. 기말 제공품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제조 간접비의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 맞네요.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정별로 원가를 짓게 하기 때문에 공정별 하는 것은 개별 원가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종합 원가였죠. 종합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정상 공손 수량은 완성품의 단기 완성품의 10%로 가정한다. 자, 일단 이것도 감모와 공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감모, 제품 생산 과정 또는 판매 과정에서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것이며, 공손, 불량품이죠. 불량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공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손. 자,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가산합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가 있는데요.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상 감모란 말은 주유소에서 주유 시 떨어지는 한두 방울의 유류, 그러니까 기름을 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정상적인 감모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감모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의 실수로 주유구에 넣지 않고 바닥에 조금 훅 쏴버리는 경우 있죠. 이것이 비정상 감모가 됩니다. 다음 예를 한번 볼게요. 기말 재고조사 결과 제품 10만원이 비정상으로 감모로 확인되었다. 비정상 감모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만원 되는 거 이해되시죠?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제품이 없어졌습니다. 제품. 이렇게 대변에 제품이 나오면 주교번호 8번 걸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정상 감모인 경우는 따로 회계 처리하는 게 없습니다. 기말 실지 재고 조사한 기말 재고액을 입력하면 그 차액만큼은 매출원가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가산이 됩니다. 이 정도 알고 앞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자, 이 내용입니다. 기초 제공품 2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 단기 착수 수량, 단기 완성량이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단기 완성품 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몇 개 완성돼야 되는지.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착수 수량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수량이죠.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 아닙니까? 기초가 200개, 그리고 단기가 600개, 그리고 기말이 50개. 그러면 750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단기 완성품 수량이 650개죠. 그래서 공손 수량을 파악하겠습니다. 단기 완성품 수량은 750개 구했고요. 그리고 실제 완성량은 몇 개? 650개입니다. 그러면 100개의 공손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정상 공손 수량을 구합니다. 전체 공손 수량은 100개입니다. 그런데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10%입니다. 자, 완성량이 몇 개입니까? 650개. 그래서 650개 곱하기 10% 하면 65개가 되죠. 100개에서 65개를 빼면 비정상 공손은 35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왜 우리가 부가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5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따로 해야 되는데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활용하면은 어떻게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렇게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점에서 다 처리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신고와 납부, 세금 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총괄 납부 사업자가 있습니다. 총괄 납부 사업자.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요. 자, 이렇게 내가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총괄 납부 사업자는 자,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번호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다음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다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하고 납부만 누가 모아서 본점에서 하는 것이 총괄 납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와 총괄 납부 사업자 이것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르단 말입니다. 두 번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포함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합니다. 예, 맞네요.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법인은 반드시 본점입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되죠. 분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그렇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입니다.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 개시 기간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영세와 면세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입니다. 자, 영세율입니다. 목적은 국가 간 이중과세 금지기입니다. 금지고, 그리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죠. 하지만 면세는 세 부담의 역진성에 완합니다. 역진성이란 말은 나쁜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수입이 작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률을 지는 것입니다. 그게 역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생각하는 만 원의 가치와 초등학교 1학년이 생각하는 만 원의 가치는 다릅니다. 왜? 수입이 다르니까. 이렇게 담배를 제가 자꾸만 예를 들게 되는데요. 담배를 사게 되면 부가세가 한 500원 정도 있습니다. 듭니다. 내가 사더라도 부가세 500원 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재산을 또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담배를 사더라도 부가세는 500원을 냅니다. 그러면 똑같은 500원이지만 세 부담률은 누가 높습니까? 내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역진성이라는 거예요.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작게 버는 사람이 작게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이 부가세는 이 역진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금이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요. 직접세는 소득에 바로 부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세는 무슨 다른 액션, 행위를 취함으로써 내는 것이 간접세고요. 세금은 직접세가 높아져야 됩니다. 부가세 나와서 생각나는 말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부가세 지금 현재 10%입니다. 이것을 12%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가 봐요. 아무래도 복지 관계로 세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세금을 더 징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부가세를 올려서 안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간접세잖아요. 간접세가 높아지면 역진성이 강화됩니다. 안 좋아져요. 직접세를 차라리 어차피 돈이 필요하다면 직접세를 올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좀 더 작게 내고 이래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면세는 이 부가세를 없앰으로써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정도입니다. 영세율은 완전 면세, 그리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세율인 경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에 수출하면서 부가세 0입니다. 부가세가 있긴 있는데 0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받고, 그리고 매입을 하면서 부가세 납부했겠죠. 냈습니다. 이거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안 받지만은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 환급받는 것이 완전 면세가 되고요. 그리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매출을 하면서 부가세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입을 하면서는 부가세 납부를 해요. 이때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불완전 면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자, 팔면서 둘 다 영세율이나 면세나 둘 다 부가세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세율은 내가 사면서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고, 그리고 면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돌려받는 것이 완전 면세,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불완전 면세가 됩니다. 과세 대상 여부, 당연히 부가세 영세율이니까 포함되고, 그리고 면세는 부가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자 여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지만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아예 부가세를 안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세율도 안 받지 않습니까? 아니죠. 받기는 받는데 0원을 받는 것과 아예 안 받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색깔로 따지면 영세율은 흰색입니다. 면세는 투명한 색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행 의무, 당연히 부가세를 부가가치세상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면세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영세율 사업자가 면세를 하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면세 포기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2019년까지는 이게 3일이었는데 2020년부터 이틀로 바뀌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을 알고요. 틀린 것 찾는 거죠. 첫 번째,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가 아니라 영세죠, 영세.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 요거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토지와 주택 과세 여부입니다. 토지입니다. 토지를 사고 팔고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빌려주는 것은 과세입니다. 그리고 주택 매각은 과세, 주택을 빌려주는 것은 면세입니다. 다만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매각은 면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네 가지가 있다 보니까 혼돈을 하는 거예요. 토지 사고 팔고 면세, 그러면 토지 빌려주는 것은 과세, 주택은 토지에 반대입니다. 주택 사고 팔고는 토지가 면세니까 주택 사고 팔고는 과세, 반대. 그리고 주택을 빌려주는 것은 면세. 항상 토지부터 출발하십시오. 토지 매각이 면세니까 빌려주는 것은 과세. 토지 매각이 면세니까 주택은 매각은 과세. 그리고 요것은 반대니까
주택의 임대는 면세. 이렇게 세트로 한 방에 기억하셔야지 혼돈하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4개를 기억하시면 이거 참 혼돈됩니다. 그래서 토지 사고 팔고는 면세, 그 다음에 빌려주는 것은 반대 과세, 토지 사고 팔고는 면세지만 주택 사고 팔고는 과세, 그리고 주택에 빌려주는 것은 면세. 이런 식으로 토지의 반대입니다. 이것들 기준으로 해서 반대, 그리고 요것도 반대,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13번입니다. 자, 요거는 참 어렵죠. 이거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수정 세금 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 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발급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계약의 해지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 때 그 작성일은 계약 해지일로 적고 비굴안에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엄으로 표시하여 발급합니다. 요거는 부가가치세법이니까 하나 기억해 주시는 길밖에 없네요. 법이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기도 뭐하고요. 두 번째,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으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엄으로 표시하여 발급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세 번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처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굴안에 재화가 환입된 날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엄으로 표시하여 발급한다. 3번이 틀렸는데요. 처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을 이게 아니라 요거 재화가 환입된 날, 이 말 두 개가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을 다 외우지 않는 이상은 사실 맞추기 힘들죠. 저도 말을 약간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맞다 틀렸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약간만 바꿔 놓으면 저도 찾을 수가 없네요. 다 외울 수는 없죠. 죄송합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소득세법이 나왔네요. 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소득세법 한 5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 그 각각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자연인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가 소득세입니다. 첫 번째, 납세 의무자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6개월이 되겠죠. 개인입니다. 183일. 이 날짜 아셔야 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인 경우는 거주자, 비거주자 이것 따지는 것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이게 국내인이거나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인 거지 대한민국 사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내국인은 아니고 어떤 거 국내에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 소득세의 특징입니다.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개인주의 단위입니다. 소득 원천설이며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보통세이며 종가세입니다. 사람에 부과되는 인세입니다. 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간과세 그리고 신고 납세 제도입니다. 소득세의 구분입니다. 종합소득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것은 종합과세되고요.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합과세되는 거 이 6가지를 기억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외우시는 방법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2배타 있습니다. 이 말이 이수시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음 카페나 이런 데서 2배타 한번 쳐보십시오. 나옵니다.
그게 이순신을 배우는 사람.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베타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똑같지는 않지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 6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타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이렇게 하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열거주의를 채택한다 그랬죠.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겁니다. 이것들 조금 전에 봤던 거, 이것들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반대말이 포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열거주의는 나열된 것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포괄주의는 나열된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부과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열거주의는 어떤 거? 열거된 이것들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고, 만약에 포괄주의라면 이거 빼고 나머지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반대의 개념인데요. 대한민국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이것에 대해서 납부한다. 과세 방법입니다. 종합과세입니다. 종합과세 되는 거, 이베사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있죠? 그겁니다. 일정 기간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거고요. 분류과세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분류과세인데요. 왜 분류과세를 하는가 하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일시에 큰 금액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다른 소득과 똑같이 세율을 부과하면 너무 많은 세 부담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세금을 부과하겠단 말입니다. 다음 분리과세입니다. 이거 나쁜 말이 아니에요. 따로 함으로써 세금을 작게 내게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분리과세, 기간별 합산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의 종결이 되는 게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가장 대표적인 게 일용 근로소득이 있고, 또 복권 당첨금이 있죠. 복권 당첨금도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직장공제회에서 가입한 퇴직할 때 받는 반환금, 그것도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과세기간입니다. 과세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어떤 거? 사망이 아니라 폐업. 내가 1월 1일부터 하다가 5월 달에 5월 12일 날 폐업을 했습니다. 과세기간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망한 날까지가 되는 겁니다.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나가는 날까지 소득이 과세 기간이 되고, 그리고 입국은 좀 다릅니다.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입국일이 아니라 입국일 다음 날입니다. 온날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일 못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출국일 때는 출국한 날까지지만 입국은 입국 다음 날까지입니다. 다음 날부터입니다. 요거 체크해서 좀 날짜가 다르니까, 나가는 날까지 돈 벌 수 있으니까, 입국한 날은 어이구 외국에서 멀리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일 못한다고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소득 과세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납세지, 거주자는 거주자의 주소 관할 세무서이며, 그리고 비거주자,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국내 사업장 소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 예납도 있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 금액의 작년 직전 과세 금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중간 예납은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 예납은 신고가 아니라 고지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중간 예납 대상자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규로 사업했으면 작년에 수입의 2분의 1이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여기 있죠.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증 신고 면제입니다. 자, 이러면 종합소득세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 대부분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소득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년 5월 31일 날 확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물론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근로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5월 31일까지 확증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퇴직소득만, 그리고 연금소득만, 사업소득만, 이자소득만, 배당소득만, 그리고 연금소득만, 기타 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자로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아, 맞네요. 자, 이제 5번 다 돼갑니다. 결손금과 2월 결손금. 먼저 결손금인데요. 결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순자산,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 그러니까 손해본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상계하여야 하며,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고서는 이걸 배당 등으로 회사 밖으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작년에 사업을 해서 100만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결손금이 있었습니다. 올해 500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먼저 10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400입니다. 이 400을 가지고 배당을 해야지, 이 결손금은 그대로 두고 500만원을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은 올해 돈해본 거, 2월 결손금은 작년에 넘어온 거, 사업소득에서만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의 결손금 처리 순서입니다. 사업소득 여기죠. 여기에 또 빼는데 어떻게? 근로소득에서 빼고, 그 다음에 없으면 연금소득에서 빼고, 기타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순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남은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거예요. 이 순서를 또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사업소득은 결손금이니까 요거 사업소득에서 빼는데 요건 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금년에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베사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누려야 되는데 1월 1일날 다짐을 합니다. 한 일주일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또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금년에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제 이자소득, 그리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당소득,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결손금, 이거는 이렇게 공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의 이익에서만 결손금을 공제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 알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았죠? 자, 가장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에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예, 1번 맞는 겁니다. 왜? 승무원들 있잖아요. 승무원들은 외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며칠 머무르는 데 있죠. 그 장소를 거주지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그렇죠. 자, 입국의 경우에는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입국은 입국한 다음 날부터, 출국은 출국한 날까지, 그 말입니다. 예, 2번 맞네요. 3번,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6개월이죠.
거수를 둔 개인을 말한다.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영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무조건 비거주자로 본다.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이란 말은 없죠. 다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시민권자나 미국의 시민권자나 다 필요 없습니다. 국내에 거수를 183일 이상 거수를 두게 되면은 다들 거주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에 대하여 추계 신고를 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2월 결손금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거? 천재지변인 경우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추계 신고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업소득은 기장에 의해서 얼마 수입이 있었고 얼마 지출이 있었다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내느냐? 사업자가 내가 작년에 적당하게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 적당하게 신고하는 것,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추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계 신고랍니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맞는 것들 봐요.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개한다. 우리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거? 금년에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 딱 맞네요. 2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배사 회원님들 금년의 기쁨을 누리세요. 예, 이제 금년의 기회가 왔을 때는 이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주거용 건물 임대 외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 그랬죠. 예, 맞는 말이네요.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개한다. 예, 맞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세무이급 92회 이론 문제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